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박용진의 운명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입니다. 공천 파동의 마지막 또 내관으로 꼽혔던 서울 강북 을인데요. 자, 박용진 대 정봉주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났는데요. 서울 강북 을의 현역인 박용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총선 후보직을 놓고 결선 투표까지 벌이면서 대결을 벌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해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정 전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내일 12일 미아 사거리역에서 만나요라고 하는 멘트를 남겼고요. 그 네. 멘트에는 이제 사진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선거운동 유니폼을 입고 절을 하는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서 이번에 결선에서 승리한 그 인사를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룰 자체가 박용진 의원한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민주당 선관위가 득표율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이 낸 입장문을 통해서 두 후보의 득표율이 드러났습니다. 박용진 대 정봉주 이 권리당원 득표율에서는 51.79 대 48.21이었고요. 네. 안신번호 응답자에서는 51.62 대 48.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율만 보면 박용진 의원이 살짝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경선 득표 중에 30%를 감산당하는 페널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페널티가 있는 이상은 59 대 41 이상의 편차를 벌려야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박용진 의원이 50%를 간 넘기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산점에 의해서 결국에 낙선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선 투표 이전에 3인 경선이었습니다. 이승훈 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3위로 탈락을 했었는데 이 부위원장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또 비명 행사 이런 논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을 하면서 비명 네. 행사 논란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런 역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또 결과가 남아 있는 뭐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쪽의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좀 뭐 대권 후보자로 거론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 중도층 또 확보에 또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박 의원이 감산 페널티가 없었으면은 당선이 됐다라고 이번 결과를 통해서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감산 페널티를 이제 하위 10% 의원에 선정되면서 받은 것이고, 근데 하위 10%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공천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평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는 있겠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자로 하필 거명이 되는 인사였는데 이번에 좀 제거당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한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남은 총선 기간에 이런 평가를 또 딛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 선당 후사를 한다고 합니까? 네, 이번 경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였었고, 이번에 낙선 이후에도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계속해 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 이슈 좀 더 살펴보면요. 오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렇게 3톱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당시의 대표였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외연 확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김부겸 전 총리가 함께 선거 지휘봉을 잡아서 이재명 대표를 보완하는 이런 체제를 일단 민주당에서 구상을 한 결과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탈락하면서 뭐 김부겸 또 이해찬 같이 손 못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됐었는데 어떻게 세 명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오늘의 네. 민주당 대표로 이끌기까지 또 큰 역할을 했던 정치 선배로 꼽히고 있고 두 사람 간에
뭐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셈이긴 하지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결별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통합과 상생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김부겸 전 총리가 한 얘기가 이제 본인이 기존의 당 지도부에서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선대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밝히기를 선대위의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임 전 실장에게 전달이 됐었다라고 하면서 네.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밝혔고요. 임 전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뭐 선거 유세전에는 나서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등이 두루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을 마무리해야 되는 네. 숙제를 이번 주에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선대위를 동시에 띄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유력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바쁘지 않냐, 재판을 각오하니까 혼자 선거를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본인하고 좀 견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당대표이기 때문에 선거 지휘를 도맡아서 하기에 좀 편리한 위치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하면서 단독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선에서 원톱 선대위원장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여러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좀 네. 이렇게 중첩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 정당에서 연출하기 때문에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기가 쉬운데요. 네.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이해찬, 이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투톱 체제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때는 황교안 대표가 기본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되 심재철 원내대표,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신세돈 전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의 이 3명의 인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한 위원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선대위원으로 같이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도태우 재검토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변호사인데 최근에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대구 중구 남구 공천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것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경론이 있었다고 전해지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비대위 안에서 특히 박은식, 김경률, 한지아 비대위원이 도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이기는 선거와 관련한 절차를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할지 좀 보자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국민의힘 공천은 구구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일베 출신이 누가 있냐 이렇게 자신감을 네. 보였잖아요. 이 발언 나온 당일 이 도태우 변호사 과거 행적이 드러난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국민의힘 공천은 극우 공천이다 네. 라고 하면서 도 변호사 공천을 겨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발언에서 여기 일베 출신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내가 고백하자면 소년 시절 일베였던 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이제 빗대서 우리는 일베 출신 없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하필이면은 일간베스트의 게시물을 도 변호사가 과거에 본인 SNS 계정에 여러 차례 공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이제 도 변호사의 공천을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또 향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에 대해서도 인종차별 준하는 망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찍 이직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갈라치는 표현이다. 정치인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도 변호사가 해왔던 뭐 5.18 폄훼 발언이라든지 사실 북한 군의 개입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북한의 개입을 주장했던 건 맞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간베스트 극우 사이트의 전형으로 꼽히는 이 게시물을 또 퍼 나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권자 절대 다수의 반발을 사기 쉬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사실 뭐 어느 정당이든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정당에 대해서 했던 기준을 이제 자기 정당에도 들이대는 것이 바로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제 지역구 공천 거의 완료가 됐지만 또 재검토를 해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총선 다가오면서 뭐 네거티브, 막말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총선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네, 최근 여러 차례 발언들이 이제 여야 양쪽에서 또 설화를 만들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사과했던 사안이죠. 이직은 아니겠지라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했던 말이 있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 대신 한동훈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왜 2분이냐고 그쪽은 이직이니까라고 얘기한 부분 이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장학금 얘기를 하다가 이토이로 붐이 일화를 든 것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이 쇄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 양쪽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좀 그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정당들 스스로도 이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네, 19번째 민생 토론회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지금 19번째군요. 어디서 열립니까? 네, 19번째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립니다.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고요. 민생 토론회는 이제 학생, 국가유공자, 농업인, 기업인 등이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함께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춘천 민생 토론회. 네,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이 밝혔고 강원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 관광의 활성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오색 케이블카 착공, 설악산의 개발 계획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GTX 그 수도권 강력 급행 철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BD 노선이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동서 고속화철도의 춘천 속초 구간, 여주 원주 복선전철 등의 이제 이 철도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춘천의 기업 혁신 파크라든지 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민생 토론회 두고 관권 선거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의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강원도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네. 민생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힘을 합쳐서 일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방침을 대통령실에서 밝히면서 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내고 있습니다. 자, 축구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선홍 감독 태국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23명 발표를 했는데 주목이 됐던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황선호 감독이 미리 작성해 놓은 예비 명단 55명 중에서 해외파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영상으로 판단을 하고 국내파에 대해서는 직접 관전을 해서 명단을 추렸는데요. 결국에 이강인 선수도 발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또 현재 실력을 기준으로 발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감독하고 이강인 선수 같이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뽑은 배경이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황선홍 감독, 이강인 선수 같이 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활용법을 누구보다 황 감독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부진과 논란 이런 것들을 결국 경기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황 감독이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팬들은 좀 기대하고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여론조사까지도 예전에 실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편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도 했고, 또 프로 선수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곧바로 다시 발탁되는 게 우려된다, 팀 플레이가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같이 있는데, 결국에 어쨌든 황 감독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황 감독 말대로 운동장에서 기대든 우려든 다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갈아치우던 비트코인 결국 1억 원 찍었는데 계속 지금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네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8%가 뛰어서 결국 1억 원을 찍은 것인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실물 자산인 은을 제쳤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서는 시총 7위인 구글 모여서 알파벳의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시장에서 1억 원까지 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 네. FCA가 가상자산 연계 상장 지수 채권이죠. ETN 승인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특별히 더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